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죠? 네, 이승환 30주년 기념 특집 컨텐츠 리뷰 전체 디스코그래피를 쭉 탐구해오고 있잖아요. 네, 제가 8집까지 녹음을 하고요. 8집 리뷰가 언제 나갔었죠? 작년 말 12월? 11월? 네, 이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꽤 오래됐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소수의 분들께서 예, 뭐 여러분들께서 이게 끝난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이거를 할 마음은 있는가? 무책임하게 또 던져놓고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도 사실은 어, 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게 계속 할 생각은 물론 있었는데 그 당시 8집 리뷰를 끝마칠 쯤해서 제가 갑자기 또 제 일신상으로 많이 바빠지는 것도 있었고 연말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 스케줄적으로 좀 꼬이다 보니까 또 한 번 이게 리뷰라는 게 특히 이 디스코그래피 리뷰 같은 경우는 한 번 또 그 어떤 제 나름의 모멘텀이라 그럴까요? 예, 제 나름의 어떤 리듬을 막 살려가면서 그 음악을 들어가면서 어떤 적잖이 어떤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제 스스로 흥을 받아서 이어 나가야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느낌을 살짝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다시 하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힘을 내봤습니다. 네, 또 한번 또 뱉은 말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사실 그때 8집 끝나고 9집 음반 리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9집 앨범을 계속 달고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딱 중간에 텀이 있고 이제 다시 최근에 좀 듣기 시작하면서 리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예, 오늘 9집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9집입니다. 9집 여기 있죠? 네. 2006년에 나왔어요. 그죠? 어,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세 번째 정규 앨범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 당시 이승환 씨가 여러 개인사의 일신의 좀 변화가 있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어려움이라면 어려움, 그리고 뭐 아픔, 아픔이라면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나온 이제 첫 정규 앨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8집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 8집도 대단히 심혈을 기울인 앨범이기도 하고,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뒤늦게 생각해 봤을 때 의외로 제가 당시에 느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앨범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평단에게나 팬들에게나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는 않는 앨범. 그래서 본인도 뭐 어떤 뭐 실패작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시더라고요. 뭐 음악이라는 게 꼭 대중적인 실패만으로 볼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승환이라는 이름값 기대치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아쉬웠던 앨범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뭐 아픔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앨범이 또 생각보다는 그게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 때 물론 좌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어, 그쵸? 예, 그런 어떤 절치부심, 와신상담 이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와신상담, 절치부심한 앨범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역시 당시로서는 이승환 개인적으로 또 제작비를 뭐 경신을 하면서 본인의 말대로 뭐 기둥을 뽑아서 만든 회사의 어떤 명운을 걸고 만든 앨범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드림 팩토리라는 걸 통해서 나왔었는데 이 앨범에서는 이제 구름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어, 제작이 되었죠. 그래서 좀 스스로 마음가짐이 또 많이 바뀌었던 음반이고, 그리고 당시 가요계 전반을 보면은 2000년대 중반이죠. 상당히 전반적으로 가요계가 어두운 좀 그림자가 좀 드리워져 있는 느낌이었죠. 그때는 아예 또 이제 아이돌 음악의 전성기가 온 것도 아니고, 아이돌 음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면서 90년대의 명인들은 상당히 많이 몰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요율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산 시스템 같은 것들이 확보되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히 또 스트리밍으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P3 시대와 스트리밍 시대의 중간에서 90년대 가수들 특히 뭐 10대 위주의 그런 가수들이 아닌 그 왕년의 가수들이 좀 큰 힘을 받지 못했던 가요계 전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시절에 또 나온 음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승환 본인에게도 대중성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있고 한편으로 의지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여기서 밀리면 이게 잘하면 끝일 수 있어 이런 식의 위기의식도 있었던 음반이라서 당시에 저에게도 그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이게 마지막 앨범일 수도 있다. CD로 내는 마지막 음반일 수도 있고 정규 앨범으로서 마지막 앨범일 수도 있다. 이런 뭐랄까요? 엄포,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느껴졌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 정확히 이제 어떤 팩터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해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앨범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와신상담의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면 분명해요. 그리고 독특하게 들리는 그런 음악적인 포인트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라인업을 보면은 이규호, 정지찬, 뭐 이승환 당연하죠. 황성재, 히치하이커, 고영환, 서드 플래닛, 조삼희 이런 정도 라인업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라인업이 전혜성 씨가 있었군요. 네. 전혜성 씨라는 대중작곡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굉장히 익숙한 라인업. 그리고 단촐하죠. 라인업이 단촐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라인업적인 면에서 좀 집중력이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좀 컴팩트한 구성을 취하고 있으면서 어떤 음악적으로 좀 일관성을 기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사진아 나와라.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장르적으로는 다양한 면이 있어요. 이승환 씨가 뭐 늘 언제나 장르적으로는 다양했지만 이 앨범도 상당히 장르적으로는 다양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곡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운드가 중층적으로 복잡하게 나오는 그런 음악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앨범은 또 유독 그런 국악기, 국악이라든지 뭐 오리엔탈풍, 에스닉한 느낌, 물론 이제 서구의 음악, 서구의 락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질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 어떤 복잡 다단한 사운드나 아이디어, 컨셉, 추월한 면모들 이런 것들이 저는 사운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굉장히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도 제가 그런 사운드적인 면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고 이승환 씨 만났을 때도 그런 면에서 서로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근 몇 년간의 앨범 중에서 사운드적으로는 가장 탁월한 음반이지 않았나라는 것이 이제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5집이라든지 써니사이드업 이후로는 거의 근접한 앨범, 최고의 앨범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승환 씨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셔서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만드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승환 씨 편으로는 이제 오아시스 스튜디오의 승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이승환 씨가 주로 이제 버니 그런만 미국 혹은 일본 스튜디오랑 작업을 했었는데 그 스털링 사운드도 했었죠. 근데 이 앨범에서는 이제 오아시스랑 처음으로 마스터링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이 컸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믹싱 엔지니어진에서는 역시 김항구 씨, 장지복 씨 이런 분들이 전반적인 사운드 그리고 클락 저메인이라는 외국의 유명 엔지니어를 직접 한국으로 데려왔었죠. 그래서 작업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운드의 완성도를 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승환 씨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김한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하우가 한층 성장을 한 것이죠. 장지복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누구는 황금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승환 씨의 사운드를 늘 이제 집중을 해서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7집의 오버 이지라든지 8집에서의 좀
저는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좀 날카로운 사운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덜 다듬어진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상당히 로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진다 생각을 했었고 사운드적으로도 좀 날카롭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앨범들에 비하면 이 9집 앨범은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목소리도 그렇고요. 뭐 이건 이제 뭐 믹싱 엔지니어들 그리고 레코딩 엔지니어들의 어떤 큰 몫이 되겠지만요. 어쨌든 목소리라든지 악기 간의 뭐 어떤 밸런스라든지 전체적인 그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다듬어졌다. 상당히 매끄럽게 다듬어졌다는 인상이 강하고 그것들이 단지 부드럽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드러운 곡에서는 굉장히 또 스무드하고 또 강한 곡들에서는 펀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흡족한 앨범 중 하나였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곡들 몇 개의 좀 인상적이었던 곡들 뭐 전부 다루면 좋겠지만은 인상적이었던 곡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뭐 이 곡을 이야기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제목만 읽는데도 뭔가 슬퍼집니다. 마음이. 사실은 이게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네, 지금 세대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승환 씨의 팬이 되셨거나 저보다 뭐 많이 어리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천일 동안 이상으로 대표곡이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히든싱어의 공도 워낙에 컸었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유명해진 곡이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나서서 이 곡은 정말 훌륭한 곡이야. 감동적인 곡이야.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좀 간지러워요. 간지럽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제가 쓴 리뷰도 있었고 당시에도 그렇고 이 곡이 어떤 이승환의 새로운 대표곡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그것이 히트하겠느냐라는 건 좀 다른 문제지만 이승환 씨 팬에게나 이제 새로 팬이 되시는 분들에게 이승환의 대표곡이 될 만큼의 그런 호소력을 가진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다시 들어봐도 그렇네요. 곡이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그때 이승환 씨와 만난 자리에서 곡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정말 초딩스러운 그런 감상평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말에 너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곡이.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봐도 정말 곡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이거는 이제 뭐 본인만이 아는 부분이겠지만은 이승환 씨 본인에게도 이 곡은 굉장히 좀 뿌듯한 곡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이승환 씨의 음악을 대표하는 곡들, 또 특히 뭐 대곡 지향의 발라드 곡들이나 아니면 뭐 히트곡들을 보면은 뭐 천일 동안이 있지만 천일 동안이 대표적이죠. 다마안도 그렇고. 네, 이런 곡들은 일단 김동률 씨의 곡이에요. 그렇죠? 곡에 있어서는 가사는 말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데뷔 시절에 뭐 텅 빈 마음이라든지 뭐 너를 향한 마음이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오태호 씨의 곡이란 말이죠. 그리고 네 개 같은 곡은 또 김광진 씨의 곡이고. 그래서 뭐 이교라든지 그 뒤에도 뭐 이런 곡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의 자작곡, 그쵸? 예, 스스로의 자작곡으로서 본인에게는 하나의 가장 큰 업적이면서 벽으로 남아서 약간 좀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일 동안에 대해서. 예. 그대는 모릅니다를 만들었을 때 뛰어넘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대중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천일 동안이라는 곡에 대해서 자신의 곡이지만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침내 그 곡에 필적하는 혹은 잠재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곡을 만들었다라는 본인의 쾌감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건 창작하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건 뭐 그렇고 이 곡의 포인트는 역시 그 후렴에 저는 이제 그 꺽꺽대는 긁는 창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승환 씨도 비슷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든 할 때 따라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긁는 듯한 창법이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 음반만 그래요. 사실은 그쵸? 왜냐하면 이 곡이 이제 목 상태가 이승환 씨가 오히려 뭐 이 당시에 몸을 열심히 만드셨잖아요. 헬스를 하면서 이게 목이 좀 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괴성을 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 상태가 오히려 안 좋았을 때 이 곡을 녹음한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중음악 역사에서 보면 이 목 상태가 안 좋을 때
명곡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곡도 그런 경우였죠. 예. 라이브에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본인도 인정을 하시는데 라이브에서는 한마디로 너무 잘 부르는 거지. 예. 천일 동안을 기준으로 보면은 천일 동안 이후의 곡들에서는 이런 어떤 좀 전체적으로 클래시컬한 느낌이 편곡에 가미된 이런 곡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곡이 많죠. 스케일도 굉장히 크고. 근데 이 곡은 좀 반대예요. 언뜻 비슷한 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전반적으로 컴팩트합니다. 그 벌스부나 코러스부에서의 감정의 연결 자체도 굉장히 빠르죠. 예, 재빠르죠. 예, 그 호흡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옮겨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빠르게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이 멜로디가 가진 좀 간결한 힘 같은 것들을 이제 입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간결함, 컴팩트함이 이 곡의 장점이고, 그런 감정이 짧은 시간 안에 응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곡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좀 그래요. 이게 이 곡을 생각하면 아주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곡이 나온 게 이제 6년이죠. 2006년.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은 데뷔 뭐 17년 차, 그쵸? 17년, 18년 차가 되는 거고, 뭐 언더그라운드 시절까지 합하면 더 늘어나겠지만요. 그쯤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에서 나타나는 그런 가창력, 예, 목 상태, 감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젊은 감성, 그죠? 그리고 그 애절함 같은 것들이 전혀 뭐 노장 가수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연차에 비해서 이 감성 같은 것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 곡의 뭐 애절한 가사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멜로디의 탁월함, 편곡에서 이제 오랜만에 합을 맞춘 데이비 캠벨과 뭐 황성재, 그리고 이런 라인업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깔끔하면서 클래시컬한 세련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 곡을 명곡의 반열로 올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곡 중 하나가 울다입니다. 울다. 네, 울기 전에 잠시 커피 좀 하면요. 네. 졸지 않고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농담입니다. 자, 울다. 이승환이 락도 잘해요. 그죠? 발라드도 잘하는데, 저는 이승환이 가끔 좀 끈적하다 그럴까요? 예. 뭔가 살짝 슬픔이 묻어있는 그런 리듬 앤 블루스, 예, R&B나 어떤 그루브, 네, 소울풀한 그루브가 있는 곡에서 나타나는 그 이승환 특유의 감수성이 있습니다. 살짝 슬픈 감수성이면서 뭔가 애절한, 네, 그 느낌이 있는데, 뭐 곡을 예로 들면은 과거에 너의 기억이 그랬어요. 너의 기억. 네, 3집 때. 그리고 5집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푸념이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었는데, 바로 이 곡 울다가 그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계승하고 있는 곡이어서 반가웠어요. 뒤에 어떤 살랑살랑거리는 그 브라스, 빠바빠빠 뭐 이라는 브라스들 전혀 다르네요. 제가 입으로 하니까. 이런 그루브는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기도 한 Earth, Wind and Fire, 예, Earth, Wind and Fire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너의 기억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이승환 목소리가 가진 진짜 쉬운 말로 해볼까요? 뽕기. 네. 근데 촌스럽지 않은 뽕기예요. 예. 그런 어떤 촌스럽지 않은 가요적인 뽕기가 어떤 곡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어떤 곡에서는 나타나요.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흑인 음악으로 보면은 약간 블루지한 감수성 같은 거죠. 네. 그런 게 잘 표현된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울다. 그래서 저는 이 앨범에서, 물론 이 울다가 두 번째 타이틀곡이었죠. 예. 그런 만큼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곡이지만, 이 앨범에서 역시 잘 뽑은 곡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순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곡은 No Pain, No Gain. 네, 고통 없이 얻는 거 없다, 이 얘기죠. 이승환 씨 특유의 어떤 그 가사인 것 같아요. 예, 고통 없이 얻는 거 없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죠? 예전에 다른 가수 이제 준 그 곡에서 정확히 표현이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아무튼 인생에 로또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말이었는데, 이게 어떤 이승환 씨 본인의 삶을 대하는 철학인 것 같아요. 그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은 이제 그런 가사적인 면을 제외하고라도 어떤 이승환식 하이브리드, 네, 이승환식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드코어 락 음악의 뭐 하나의 정점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사운드의 전반적인 그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오버이즈에 있었던 파이트, 예, 그것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리뷰를 했을 때 파이트가 뭔가 아이디어에 비해서 사운드적으로 불완전하다 했다라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제가 이 곡을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죠. 이 No Pain No Gain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뭔가 완성품으로 나타난 느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운드적으로 이제까지 어떤 스튜디오 뮤지션으로서 이승환이 쌓아온 특히 이런 곡들에서 쌓아온 겪어온 어떤 시행착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궁극적으로 노하우를 얻었고 그걸 적용시킨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구체적인 어떤 테크닉 같은 면은 저도 이제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결과물을 느낌적으로 느끼게 돼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이 밸런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도드라지지 않는 것들 이번 앨범의 좀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두께감이 굉장히 밀도가 있고 묵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귀에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소리. 이런 거 다 어렵거든요. 예. 그냥 thick하고 밸런스가 좋고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면서 이 하이 데피니션한 건데 이 하이 데피니션이라는 게 HD라는 게 사실 눈에 좀 피곤하잖아요. 그 화면도. 그러니까 사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이 데피니션을 추구하다 보면은 귀에 좀 피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잘 잡았다는 겁니다. 톤을. 어쨌든 No Pain No Gain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앨범의 또 하나의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앨범에 또 어떤 전반적인 경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곡이기도 해요. 건전화합 가요입니다. 뒤에 또 사진이 사라졌네요. 이건 왜 이렇게 자꾸 꺼지는 거야? 네, 사진이 이쁜데. 건전화합 가요인데요. 이 앨범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것들의 미스매치, 그러면서 크로스오버 이런 것들을 그냥 이 한 곡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앨범의 흐름을 이 건전화합가요라는 하나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말 안에 담겨 있죠. 건전화합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장르를 의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저것 아무 장르를 다 섞으면 어떤 곡이 나올까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담긴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어떤 순수한 의미로서의 혼종, 하이브리드라는 것들 혹은 장르의 어떤 나열, 병치, 뭐 이런 단어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좋은 면 중 하나라고 보는데 너무나도 뜻밖의 굉장히 유려한 결과물이 얻어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곡에 대한 아이디어만을 듣고서 이 곡을 처음에 듣기 전이었다면 굉장히 엉망진창의 뭔가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곡도 곡이지만 이 곡의 승리는 아무래도 황성재의 프로듀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양한 사운드나 장르들, 뭐 뮤지컬스러운 면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황성재의 편곡 능력 맞죠? 황성재의 곡, 황성재 편곡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습니다. 이승환, 황성재가 작곡하고 황성재가 편곡을 했죠. 네, 그런 것들이 이 곡의 전반적으로 깔끔한 완성도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세트로 좀 생각이 드는 곡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소통의 오류하고 이제 달빛소녀 이 두 곡인데 보통은 이제 뭐 팬들 사이에서나 당시에도 묘사를 할 때 뭐 남편, 달빛소녀, 소통의 오류 이거를 이제 세 곡을 어떤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를 뭐 국악, 뭐 퓨전, 오리엔탈, 연작, 뭐 3부작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이게 어떤 본격적인 국악이라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오리엔탈한 느낌의 에스닉한 정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차용하려는 의도에 가깝다고 봤고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국악을 엄청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사운드적인 실험인 것이죠. 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이 완성도가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뭐 여기서 이제 뭐 높아심을 말씀드리자면 이승환의 어떤 이런 국악이나 이런 크로스오버적인 시도를 다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퓨전 국악이라든지 뭐 국악 크로스오버라든지 그런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밴드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음악과 1대1로 그 완성도를 비교를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예,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승환이라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뮤지션이 한 시도라는 거를 감안하고 봤을 때는 그것들이 뭐 아주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6집에서도 있지만은 뭐 그녀는 모릅니다라든지 당부 이런 곡들에서 이어지는 어떤 꾸준한 이것도 관심이죠. 네,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또 노력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런 관심이 음악적으로 이렇게 일관적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번 앨범에서 이 앨범에서 소통의 오류, 달빛소녀 이런 곡들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소통의 오류가 이제 눈에 좀 띄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예상을 좀 깨는 전개 방식이라든지 예, 그런 편곡의 양상이 건전화합 가요가 가지는 맥락과도 유사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밸런스도 상당히 잘 잡힌 편곡이 돋보이는 곡이고 예. 그래서 이번 앨범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들었을 때 결코 귀에 거슬리는 포인트가 거의 없는 그것도 사실은 굉장한 능력인데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 곡이 아니었나 싶어요. 달빛소녀도 그렇고 특히 소통의 오류. 자, 그다음에는 그늘입니다. 저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제가 이승환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얻는 어떤 아름다움, 미학의 한 측면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런 면을 대표해 주는 곡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좀 소박한 어떤 우아함이 우아한 아름다움 그런 것들요. 이 곡은 이제 곡만으로 보면 역시 또 이규호의 곡이고 이규호다운 곡이죠. 근데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규호와 이승환의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사실은 너무 뭐 누가 누구의 정서, 누가 누구의 색깔 이렇다고 볼 수 없이 그냥 이승환이라는 가수, 뮤지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작곡가가 이규호고 또 이규호라는 사람의 곡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또 이승환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작곡가와 가수의 그런 콤비들이 늘 있잖아요. 그런 명콤비들이. 근데 이규호와 이승환은 이미 이제 그런 정도의 진입을 한 콤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히 누구의 색깔이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편곡을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4집에 있는 지금쯤 너에게 같은 곡들 그리고 이제 히스발라드 앨범에 있는 꽃 이런 곡들이 좀 느낌이 들죠. 네, 아주 좀 우아하면서 클래시컬하면서 살짝 뮤지컬적인 측면도 있는 그런 발라드의 계보를 잇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멜로디적으로는 가족에서 나타나는 좀 잔잔한 그런 서정미, 그런 뭉클함, 어떤 감정적으로 좀 자제된 정서들, 그런 것도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승환 씨 특유의 어떤 그 숨소리, 그것도 참 이승환 씨의 음악을 듣는 매력인데 그 숨소리와 목소리의 하나하나의 결이 살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섬세한 곡입니다. 멜로디도 진짜 잔잔하고, 그리고 이 편곡 자체가 보면 애초에 곡 자체가 이규호 씨의 곡 자체가 막 편곡이 엄청 크게 움직일 만한 여지가 많지 않은 곡이잖아요. 이승환 씨도 이제 저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 캠벨이 솜씨 있게 그런 현악 편곡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충분히 살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쯤 너에게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곡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천일 동안이라든지 그런 다른 어떤 대곡에서의 느끼는 감동도 아니지만 그런 우아한 소품과 같은 그런 곡이 탄생했다고 봐지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늘. 자, 그 다음은 이제 Pray For Me입니다. Pray For Me. 그냥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Pray For Me. 뭔가 좀 기원하는 듯한 좀 종교적인 듯한 가스펠적인 듯한 가사가 너무 좋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하고도 잘 연결이 되죠. 뭐 나를 나의 노예로 부리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참신한 표현 같아요. 제가 많이 보지 못했던 표현 같은데 나를 나의 노예로 부리지 않게 하소서. 깊죠? 네, 그런 가사들 너무 인상적이었고 이승환 씨 참 가사를 잘 씁니다. 상당히 평가절하된 리리시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리리시스트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운드의 그림을 보면은 Pray For Me는 제목도 좀 그렇지만은 대륙풍의 노래입니다. 하이웨이가 떠올라요. 대륙풍, 미국풍. 제가 있는 미국, 그런 어떤 미국의 넓은 하늘, 넓은 땅,
센 사람들, 키 큰 사람들 뭐 이런 것이 떠오르는 전반적으로 그런 대륙풍의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목에서 pray라는 말도 그렇지만 뭔가 기도, 그쵸? 그런 것들이 뭐 종교가 뭐냐를 떠나서 가스펠 느낌을 가진 곡이고, 이승환 씨도 참 재미있어요. 이승환 씨 이제 불교인데 가스펠적인 걸 상당히 또 좋아하세요. 네,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좀 염원을 담은 곡이다. 바람과 염원을 담은 곡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스펠 스타일을 차용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하드락인데 하드락도 정말 그 미국스러운 대륙풍 하드락 스타일로 아주 호방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가스펠적인 느낌 그리고 호방한 하드락 스타일의 어울림들이 이 곡을 굉장히 좀 미국 스타일, 미국 본토 스타일의 락 음악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요적이진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 곡들, 물론 다른 곡도 다 좋았습니다만은 이 곡들이 이제 제가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 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 곡들, 좀 대표적인 곡들이었고 좀 인상적인 곡들이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몇 분 했습니까? 예, 많이 했네요. 그래도 오늘 슬슬 또 더 길게 하면 좋지만 또 이야기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타스틱, 환타스틱한 앨범이었습니다. 예. 8집에서 계속 뭐 이렇게 말하니까 8집이 또 굉장히 나쁜 음반이었던 것 같은 생각도 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포지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8집에서 분명히 아쉬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살짝 힘이 빠졌다. 네, 정교함이 좀 덜하다. 치밀함이 덜하다. 뭐 그 대신 좀 더 그 소탈한 매력은 있었지만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게 웬걸. 네, 9집에서 와신상담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픽하고 강렬하고 그러면서 잘 다듬어진 그런 음악들로 갖고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힘이 느껴집니다. 편곡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도 아주 정교하고요. 뭐 늘 사운드는 잘하니까. 과거 어떤 5집 시절, 사이클 시절 뭐 스스로도 뽑는 최고의 사운드를 가진 앨범이라고 하는 사이클 시절을 연상시키는 사운드가 나고, 그리고 또 써니사이드업에서 보여줬던 그런 좀 밸런스가 좋고 질감 좋은 사운드 같은 것들이 이 앨범에서 이제 느껴집니다. 이제 아주 훌륭한 녹음 그리고 마스터링의 또 힘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죠. 또 음악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승환 음악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백화점식 구성이다. 백화점식 아티스트다.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있다. 나쁘게 말하면 뭐 이것저것 한다. 이런 게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늘 대표적으로 꼽는 아티스트입니다. 네, 존경의 의미든 뭐 비판의 의미든 말이죠. 그럼 백화점식 구성을 가진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듣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앨범을 들으면 그 백화점식이라는 어떤 뭐 비판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채롭게 선보여 왔던, 뒤섞어 왔던 그런 이승환의 음악성이 상당히 납득가는 형태로 드러난 앨범이 아닌가. 야, 그렇게 하더니 한 이 정도 만들어내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예. 곡들이 정말 각각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서로 배타적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점프한다는 느낌도 없고, 예, 이질적이지 않으면서 상당히 자연스럽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사운드적으로 잘 다듬었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곡이 가진 어떤 곡과 곡 간에 가진 정서의 그런 흐름 같은 것들을 이승환이라는 본인이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거를 황성재라든지 이규호라든지 이런 뮤지션들이 잘 서포트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뭐 당시로서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얘 또 사라졌네. 네, 당시로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약간 결과론적인 측면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노래를 남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의 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 앨범이 결코 잊혀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하나의 곡을 만들면서 이승환이라는 뮤지션이 지금까지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앨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좀 뜨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이러니겠지만은
이미 뭐 시장이 많이 변했었고 이승환이 현재 진행형의 가수로서는 이제 동시대에서 주목을 덜 받기 시작했던 시점의 음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악이 좋고 나쁨을 이제 떠나서 하는 얘기죠. 시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앨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이승환이라는 커리어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어떻게 사랑이 그리워라는 명곡을 만들었으며 오랜만에 사운드적으로나 음악 여러 가지 면에서 치밀하고 정교한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낸 그런 앨범이었다. 저는 이렇게 9집 판타스틱 앨범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또 이 9집 판타스틱에 얽힌 추억도 좋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좋고 좋아하시는 곡에 대한 뭐 이야기도 좋고 각종 TMI도 좋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랑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승환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정말. 네, 이승환 30주년 특집. 31주년이 됐네요. 이런 게 문제예요. 네, 부지런하지 못하다 보니까 31주년 특집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들어온 30주년 특집. 자, 9집 앨범 판타스틱 리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언제 제가 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빨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앨범 리뷰 때까지 그러면 모두 건강히 또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김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